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실업률은 17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은 암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던 삼성생명이 일부 사례에 대해서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와 암보험 가입자 간에 끊이지 않는 분쟁 상황 취재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항공권의 도착 시간을 잘못 표기하면서 승객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사후 대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항공권 오류에 대한 모호한 보상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는 넘쳐나는데 전세 수요는 그만큼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주가 시작된 송파 헬리오시티 전세 가격은 8억 원에서 4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가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실업자 수도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자,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는데 고용 성적표는 낙제 수준에 머물렀죠? 네, 먼저 중요하게 봐야 할 수치가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인데요.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682만 2천 명으로 전년보다 9만 7천 명 늘어나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정부가 작년 7월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전망치의 절반 수준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취업자 증가폭 집계를 시작했던 2000년 이후 2003년 카드 사태 당시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두 번의 마이너스가 있었는데요. 마이너스를 제외하더라도 취업자 증가폭이 가장 적었던 해는 14만 9천 명이 증가한 2005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취업자 증가수 외에도 실업률이 3.8%를 기록하면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 명을 웃돌면서 1999년 통계 기준을 바꾼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네, 류 기자, 정부는 고용시장 부진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죠? 통계청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인구 증가 폭의 축소, 자동차 등 제조업의 부진과 서비스업 구조조정 등이 겹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가 국민의 삶의 터전이고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는 15만 개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주안점을 둬 민간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정보청사에서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최악의 고용 성적표 이면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탓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석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와 맞물리면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자, 지난해 고용 상황이 최악의 성적표를 이제 받은 거잖아요. 네. 실제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통계청에서도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통계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만으로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하지만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통계는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최저임금과 밀접한 업종의 이 취업자 수 감소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래픽을 좀 보시면요. 최저임금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 사업시설 관리 등의 업종은 지난해 일자리가 무려 18만 개나 줄었습니다. 이는 곧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일자리가 줄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케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을 해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의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그럼에도 인상 상한을 정하는 방식이나 고용 수준이나 또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하겠다는 이 계획에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는 게 중론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중에 전문가, 노사, 국민들과의 어떤 의견 수렴을 통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방식 변경을 두고
이 노동계가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네, 노동계는 정부가 이번 그 개편 초안을 내놓기 전까지 뭐 별다른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일방적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간 설정을 통해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면서 다음 달 총파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대 노총에 속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의견 수렴에 불참하겠다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의 입원 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암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던 삼성생명이 일부 사례에 대해서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유방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 한 달여간 입원했던 이모 씨에 대해 입원비를 지급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민원에 대해선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지급을 사실상 거절해왔습니다. 직접 치료가 아니다라고 부지급 안내서를 저희들한테 다 회신을 했거든요. 항암하고 방사선만 암의 치료라고 본다라면 암 환자들은 죽으란 말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유사 사례 29건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최근 삼성생명이 종전 입장을 바꿔 일부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이르면 오는 11일 재검토한 29건의 민원에 대해 각각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생명 해설 차원에서 우리가 공부한 건들에 대해서 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개별건에 대해서 수용 여부에 대해서 저희한테 회신할 거거든요. 빠르면 11일, 1월 중으로는 마무리될 것 같은데. 삼성생명 측은 지급 규모나 대상 등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케이스를 좀 틀려서 지급했고 뭐 이런 거 사실 개인 그 정보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오픈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암보험의 입원비 보장액은 하루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에 이르는 데다 요양병원의 경우 장기 입원이 많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지환입니다. 네, 암 환자의 입원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건지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보도한 정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네. 삼성생명의 암보험 관련 분쟁이 유독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네, 가입자와 생보사 간의 돈을 지급하냐 마냐의 분쟁이 있는 데는 모호한 약관이 결정적입니다. 삼성생명의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입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써 있는데요. 네. 약관에는 직접적인 치료가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기와 관련해서 분쟁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암보험 민원의 92%는 요양병원 관련 민원이 차지할 정도입니다. 삼성생명은 수술, 항암, 방사선 등 표준 치료만을 암의 직접 치료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비를 보장할 수 없다는 방침이고 가입자들은 약관이 명확하지 않다면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보험금 가입을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양병원 입원비는 하루에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장기적으로 입원하기 때문에 그 금액도 꽤 큽니다.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배경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금융당국 판단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암의 직접 치료가 어떤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모호한 약관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이 암보험의 경우 환자마다 케이스가 다른 만큼 모든 민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적용한다는 입장을 보여 지급 결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암보험 관련 민원은 1,000건이 넘는데 그중 700여 건이 삼성생명 관련 민원이고 교보생명과 하나생명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동안 보험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던 삼성생명이 일부 사례긴 하지만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 배경도 관심사인데요.
최근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소비자 민원에 대해 마냥 외면할 수 없다는 회사 내 분위기도 반영되었다는 후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티웨이 항공의 발권 오류로 승객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항공권의 도착 시간을 잘못 표시하면서 일부 승객은 환승 항공편을 놓치는 등 피해를 본 겁니다. 이에 따른 뒷수습은 피해 승객의 몫이었고 티웨이 항공은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강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부산에 도착한 윤모 씨는 시계를 보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항공권에 표시된 도착 예정 시간인 오전 6시 30분보다 1시간 50분이나 늦은 8시 20분이었던 겁니다. 바로 환승하려던 서울행 비행기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항공사 홈페이지에 표시된 비행 시간만 믿고 항공권을 구매했던 윤 씨는 해당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 카운터에서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고객센터에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렸더니 항공기 접속 관계는 이 사유가 항공법상으로는 전혀 부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항공기 접속 관계, 즉 연결편과 관련된 사안은 보상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단순 연착에 따른 상황이라고 판단한 티웨이 측은 항공 접속 관련 사유서만 발급해줬습니다. 윤 씨는 결국 변경 수수료를 지불하고 서울행 항공권을 다시 사야 했습니다. 왜 이걸 제가 직접 알아보고 이 추가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되게 황당. 하루 뒤인 지난 4일 항공편 안내를 맡은 티웨이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역시 엉뚱한 비행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2시간 45분 정도 소요되시는 거예요.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티웨이 항공 측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인지했습니다. 티웨이 측은 지난해 말 신규 노선을 오픈하면서 전산 오류가 있었고 이 때문에 도착 시간이 잘못 표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상황 발생 5일이 지난 8일 오후가 돼서야 홈페이지에 하노이 부산 노선의 비행 시간을 수정했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티웨이 항공은 윤 씨가 추가 구입한 서울행 항공권에 변경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네, 이 내용 단독 취재한 강산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우선 항공사, 이 티웨이 항공사의 입장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티웨이 측은 우선 고객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앞으로 해당 노선을 이용할 탑승객들에게 변경된 비행 시간을 안내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어제 오전까지 티웨이 항공 홈페이지에는 이번 달 10일과 17일, 그리고 24일, 31일자 하노이 부산 노선에 비행 시간이 잘못 표시돼 있었습니다. 네, 앞서 티웨이가 항공기 접속 관계에 대해서는 배상해 줄 수 없다, 보상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거죠? 쉽게 말해 출발 지연이나 연착, 고장에 따른 정비 등으로 시간을 지키지 못해 다음 항공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 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항공사들이 면책 사유로 제시하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 접속 관계를 항공사업법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서로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항공사업법은 천재지병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면책 사유가 있다고 보는 반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해결 기준은 무조건 면책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바뀌었습니다. 아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예.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항공사들이 이 기준을 제시하면서 무조건적으로 항공기 접속 관계로 인한 지연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결국에는 앞서 본 전산 오류와 같은 항공사의 이 오류인데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앞선 사례자의 경우처럼 항공사가 잘못했더라도 연착에 따른 배상은 환승 항공편을 구입할 때 지불한 변경 수수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허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긴데요. 세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야 안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함께 한번 물어보시죠. 예. 여객 운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피해 유형 등에 대한 보상 기준들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포괄해서 기준이 된다면은 좀 더 빠르고 원만하게 항공사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결국 이번 사안과 같이 다양한 피해 유형을 배상 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결국 보완이 좀 더 필요하겠다는 얘기군요. 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됩니다. 13월에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올해는 스마트폰으로도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광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종 자료를 인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인 18일부터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자료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예상세액도 이때부터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1월 15일과 18일 또한 그 부가세 신고 기간인 23일이나 24일, 25일경은 부가세 신고 접수 때문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모바일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도서 구입비와 공연비도 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해 7월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경우만 대상이 됩니다. 또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3억 원 이하 전세 보증 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마감은 오는 3월 11일까지로 마감을 넘긴 뒤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기다리거나 5년 이내에 세무서를 방문해 추가 청구를 해야 합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상한이나 임대 기간 등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크게 인상됩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수영 기자, 처벌이 강화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연 5%로 제한된 임대료 상한폭을 어기면 지금까지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임대 의무 기간도 반드시 지키도록 역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되는데요.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4년에서 8년간 임대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거나 의무 기간 안에 집을 팔아버리면 현행 기준의 5배인 최고 5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앞으로는 주택 소유권 등기에 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부기등기란 원래 있던 등기의 내용을 추가하는 건데요. 새 들어 사는 집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의무임대기간이 몇 년인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2년 유예기간 안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처벌이 이렇게 강화되게 된 배경이 뭔가요? 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은 그동안 잦은 이사와 과도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려 왔는데요.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집주인들에게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제시하면서 지난 1년 사이 등록임대주택은 39%, 등록임대사업자는 57% 급증했습니다. 그동안 수기로 관리해온 자료가 이제는 너무 많아졌고 그만큼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건데요. 정부는 상반기 안에 임대 등록 시스템 렌트홈을 재정비해서 전산 관리합니다. 분양권을 등록하는 경우 입주 가능일 6달 전부터만 가능하게 해서요. 실거주 가능한 주택만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관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는 넘쳐나는데 전세 수요는 그만큼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헬로시티 입주가 시작된 강동권의 하락세가 가파릅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지난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아파트입니다. 4개월 전만 해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전세 계약가가 8억 원대에서 형성되던 것이 지금은 4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꾸 낮은 가격을 부르니까 이제는 좀 빨리 빼셔야 되는 분들은 내야 되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분들이 보다는 매물이 더 많으니까. 2월 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격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잔금을 내야 하는데 그때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가격을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근에 12,000여 가구의 새 아파트가 올해 안에 들어서는 것도
전세값 하락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전체 전세 시장도 올 한 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4만 3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서울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인 경기나 인천 지역에서도 입주 물량이 크게 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첫 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0.12% 떨어지며 1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반도체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정윤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 수출은 최근 사실상 반도체 외발 엔진에 의존해왔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년 전 10% 초반에서 지난해 20%를 넘었습니다. 지나친 반도체 의존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자 7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겨오던 전체 수출에도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앞으로 반도체 시장 전망이 밝지 않아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2.6에서 2.7% 경제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뿐만이 아니라 투자까지도 위축될 경우에 고용이라던가 가계의 소득, 이로 인한 내수 소비에까지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반도체 수요는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중국발 대량 공급 시기가 2, 3년 안에 닥쳐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악의 경우 2000년대 일부 반도체 업체를 파산으로 내몬 치킨 게임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저가 물량 공세가 쏟아진다라면 가격이 이제 하락이 될 것이고요. 향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실적과 전망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우리 경제에도 황색불이 들어왔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중국의 추격으로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삼성과 LG 등 우리 기업들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기업들을 조명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미래 디스플레이 첨단 OLED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고급 수입차의 운전석, SF 영화처럼 큰 화면으로 차량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고급차를 중심으로 가볍고 전력 효율이 높은 OLED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업체들이 아직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차량용 OLED는 우리 기업의 동무대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차량용 OLED 매출이 늘 것으로 기대합니다.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고온, 고습, 그다음에 장시간, 그다음에 수명 등을 요구하는 터프한 시장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과거 한 10년 이상 자동차 업계와 디스플레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들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아우디 전기차에 차량용 OLED를 공급해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업체들의 저가 물량 공세로 LCD 세계 1위 자리에서 밀려난 후 국내 기업들은 OLED에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한상범 LG 디스플레이 부회장은 내년까지 OLED 등의 매출 비중을 절반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TV용 대형 OLED도 돌파구입니다. 2021년에 대형 OLED TV 판매가 1,000만 대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쓰이는 패널 모두 LG 디스플레이가 생산하게 됩니다. 중국의 BOE나 CSOT 같은 업체도 아직까지 대형 OLED 패널에서 양산 제품이 나와서 TV로 적용된 사례가 없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양산돼서 TV로 적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10조 원을 투자해 대형 TV용 OLED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폴더블 폰이 출시되면 플렉시블 OLED도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잡한 소재와 기술이 필요한 플렉시블 OLED는 품질에서 국내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을 앞서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대표단이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무역 전쟁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예정보다 하루 더 협상을 했는데 합의 내용이 공개됐습니까? 네, 미국 측 대표단의 일원인 테드 맥키니 차관은 오늘 중국 베이징의 한 숙소를 나서면서 중국 측과 협상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맥키니 차관은 협상 상황과 관련해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그건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했지만 더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표단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 만큼 최소한 파국은 피하고 나아가 타결이 가까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직 이르긴 합니다만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 요인은 뭐라고 봐야 합니까? 네, 이번 협상에서 중국 측은 미국 농산물과 에너지 제품 수입 대폭 확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이 하루 연장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선물도 내놓았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외국 회사들의 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대두, 옥수수 등 5가지 품목의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종 타결까지는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네, 양국의 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달 중 회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중순 트럼프 대통령과 왕치산 부주석의 다보스 포럼에서의 만남은 미중 무역 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가가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법으로 보호받는 상가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현행 6억 1천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부상과 과밀 억제권역은 5억 원에서 6억 9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앞으로 국내 브랜드 스마트폰의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앞서 일부 제조사들은 해외에서 같은 기종의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운영하면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소모품인 배터리는 보증 기간이 1년으로 유지됩니다. DB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오는 16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는 3.5%,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는 0.8% 인상됩니다. DB손보의 보험료 인상은 지속적인 자동차 보험 손해율 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아침에 찾아왔던 반짝 한파는 오후부터 서풍이 불면서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3도까지 오르는 등 영상권을 회복하다가 올해 목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 5도를 보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찬 공기로 인해 대기 순환이 원활해져 오늘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내일은 오전까지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에는 중서부, 강원 영서, 전라북도 지역은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요즘 대기가 건조해 화재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춘천 영하 10도, 수원과 청주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한 대기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시작해 한낮에도 영상권에 머무는 등 당분간은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